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유민주TV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연구원 박은순 연구원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포함해서 강경한 대북 압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안보전략연구실장을 맡고 계신 문순보 박사님을 모시고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직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봄 기운이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의 행태를 보면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지난 1일부터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됐는데 3월 6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군사적 호전성이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하려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전술 핵무기란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박사님, 전술 핵무기는 또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핵무기라고 하면 전략 핵무기 그리고 전술 핵무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략 핵무기라고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전쟁의 양상을 그냥 단번에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핵무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TNT 폭약으로 쳤을 때 그 폭발 위력이라고 한다면 수백 킬로톤에서 이제 수 메가톤까지 이르는 아주 엄청난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핵무기를 전략 핵무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략 핵무기에 비해서 꼬마 핵무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폭발 위력으로 봤을 때는 뭐 0.1에서부터 뭐 수백 킬로톤에 이르기까지 그 폭발 위력이 그렇게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20킬로톤에서 50킬로톤에 이르는 그런 폭발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라고 하고요. 보통 그 야포나 그리고 뭐 사람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핵배낭 그리고 핵기뢰, 핵지뢰 등에 주로 이용되는 포탄을 전술 핵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처럼 이 전구가 짧고 그리고 산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에 어울리는 핵무기는 전술 핵무기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그런 카드까지 조심스럽게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미국 정부가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왜 그런 것이고 전술핵 무기가 재배치되는 것이 성사될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술핵을 미국이 다시 이제 재배치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난 2월 12일이었죠.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북한이 IRBM이라고 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IRBM이 지니고 있는 북한이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동성의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 요때 발사한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는 무한궤도라고 왜 아시지 않습니까? 캐터필러라고 하는데 무한궤도를 이용한 이동식 발사대였습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언제 어디 서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이 탐지가 어렵다라는 점 하나고요. 그리고 이동 발사의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IRBM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그 주입된 연료입니다. 기존의 액체 연료하고는 달리 고체 연료를 쓰고 있는데, 고체 연료를 써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발사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탐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 2월 12일에 북한이 발사한 IRBM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 전략적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핵 위협까지 해가지고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이 발동을 했고, 그래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이제 들여오자라는 카드를 완전히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했을 때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의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런 걸 이제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강력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게 된다면 오바마 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핵 없는 세상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미사일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이 선언에도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할 명분도 주게 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는 그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핵 없는 세상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인데, 핵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 첫 해였습니다. 이때 체코를 방문할 당시에 프라하에서 프라하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 없는 세상이라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상적인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2010년에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이제 대통령이 만나서 새로운 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두 나라 대통령이 합의하기를 기존에 갖고 있던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1,500기 수준으로 감축을 하자, 이런데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반 나아진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총을 들고 서로를 겨누고 있다가 우리 그만 총을 내려놓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순조롭게 합의를 했어요. 누가 먼저 총을 내려놓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핵 없는 세상을 주창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볼 것 같으면 핵탄두만 9,400여 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폐기를 하겠습니까?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이루지 못할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역시 폐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건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에 사실상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제 선언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까지도 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 정부만 이 핵 없는 세상 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매달린다는 건 우리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폐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게 되면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그런 명분을 주게 된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건 이제 사실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무슨 북한에 뭐 핵 개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준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들여오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사실상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지나칠 정도로 보복을 취하고 있는데 만일 미군의 전술핵 무기까지 재배치하게 되면 중국의 반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박사님?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지금도 중국의 행태를 보면 아주 더티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전술핵까지 재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의 반발은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뭐 불안해하거나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취하고 있다. 이거는 누워서 침뱉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었죠. 2012년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이 중국하고 영유권 분쟁을 지금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유화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했을 때 이때 역시 중국에서는 지금 한국에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경제적인 보복을 취했었습니다. 일본 물품을 수입 금지하고요. 일본 관광을 금지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었는데 1년 만에 그런 조치들은 전부 다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왜? 그거는 중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죠. 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한 40%까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경제보복을 취하면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엄청나다. 벌써 지금 뭐 롯데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경우 그리고 대만도 역시 그랬었죠. 대만의 경우를 봤을 때 이 중국의 그런 경제보복은 뭐 지금 현재는 아주 거센 압력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마 중단되고 다시 한중 관계는 예전처럼 복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죠. 경제 보복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지만 만약 우리가 안보를 잃게 되면 그건 국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네핏 코스트 모델에 입각해서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일시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중국에게 굴복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술핵이나
이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된다면 그것으로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위협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군사적 군연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그 군사적 역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그리고 북한의 그런 군사적 호전성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우리가 충만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런 거죠. 주한미군의 전술 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무기입니다. 그 전술 핵의 운영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됐을 때 그런 전술핵을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자, 주한미군의 전술핵이라고 하는 건 1958년에 어니스트 존이라는 그 미사일이 있었는데 이 무기를 도입하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1967년경에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약 950기 정도로 이제 가장 절정을 맞았다가 그 이후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점점 감소가 됐죠. 그러다가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때 이제 완전히 다 걷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1958년부터 91년까지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이 이 땅에 존재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대남 도발을 했을 때 이때 미국은 그 전술핵을 사용할 의지를 보여줬었냐?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이제 증명이 됐는데 1968년에 1월 21일 날 청와대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121 사태로 이제 주로 불려지죠. 이때 당시에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31명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청와대 바로 500m 앞까지 진출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에 1월 23일이었죠. 미국의 정보 수집함이었던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서 납포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전쟁 도발 행위죠. 자, 그러면 이때 주한미군은 전술핵을 사용해서 북한을 응징할 의지를 보여줬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에는 이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제1교포 청년 문세광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또 암살하려고 하다가 운이 없게도 국모셨던 그 유경수 여사가 그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서 이제 희생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러면 주한미군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그런 도발에 응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냐?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2년 후인 1976년 8.18 독기 만행 사건 때요. 미국 장교 2명이 아주 처참하게 북한 병사들에 의해서 독기 맞아서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역시 미군은 전술핵을 사용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1983년이었죠. 10월 9일 날 버마 랑군에서는 그 이른바 아웅산 폭파 테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 요원 17명 아까운 요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테러 행위였죠. 이때 역시 주한미군은 무소식이었습니다. 1987년 11월에는 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김현희에 의한 대한항공 818편 이제 그 폭파 사건이었죠. 이때도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전쟁 행위에 버금가는 북한의 도발이었습니다. 이때 역시 주한미군은 전술핵을 사용해서 북한을 응징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자, 전술핵이 없었던 시기에는 어땠느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10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해 11월에 있었던 연평도 피격 사건. 이런 때 그러면 주한미군은 우리와 힘을 합쳐서 북한의 도발에 응징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냐?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온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핵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핵, 우리의 무기를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그런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느냐?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세계 5위권의 원자력 대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최소 6개월 안에 핵 기폭 장치와 투발 수단을 모두 갖춘 그런 핵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적 리더십의 결단입니다. 얼마나 우리 정치인들이 독자 핵무장을 할 만한 그런 역량과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떻다느니 현실적으로 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지금 현재 세계 10위권입니다. 거기다가 국제 경제는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세계 10위권의 그런 경제 대국을 만약 미국이 제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할 나라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제재가 자기네 나라 경제에 돌아오게 될 피해, 이게 대단히 큰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도 그런 제재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저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성향이라든지 스타일은 예전 미국의 기존 대통령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스탠스가 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방법은 우리 앞에 놓인 안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고 그게 힘에 부칠 때 동맹국인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의 힘을 빌어 최대한 국가 안보를 동독히 하는 것, 그게 참다운 국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던 자유민주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